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지하철역 앞에서 저는 뜻밖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작은 좌판을 펼쳐놓고 머리핀과 귀걸이, 팔찌를 팔고 있는 여자.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전처 미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유모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미진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황급히 아이를 품에 안더니 마치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두려운 사람처럼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도 보였습니다. 미진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미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잘 웃고 늘 풋풋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여자였습니다. 함께 살던 시절 미진은 아침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창문을 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미진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낡은 점퍼, 거칠어진 손, 핏기 없는 얼굴.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등은 트고 갈라져 약을 바를 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손이 한때 제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 지냈냐는 그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물어보나 마나였습니다. 그녀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고개만 살짝 숙이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못해 발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짓눌리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미진이 보이지 않는 곳, 길 건너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은 손님이 올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손님이 가면 다시 유모차 속 아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칭얼대자 미진은 품에 안고 작은 손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자 자기가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아이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얇은 점퍼 하나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편의점 사장님이 밖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젊은 애 엄마가 돈 몇 푼 번다고 애까지 데리고 나와 저 고생이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많이 힘든가 봅니다. 사장님은 안쓰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말도 마요. 이혼하고 가진 것도 다 뺏겼다잖아. 애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분유값이라도 벌겠다고 저러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진 것을 다 뺏겼다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할 때 미진에게 살던 집을 그대로 줬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하는 이혼이었고 적어도 집 걱정만큼은 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미진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진이 길바닥에서 아이를 데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집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3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또렷한 눈매가 자꾸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눈매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제 어린 시절 사진 속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진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된 거냐고, 저 아이는 누구냐고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6년 만에 마주한 전처에게
그것도 저렇게 초라한 모습의 그녀에게 무슨 낯으로 말을 건넨단 말입니까? 저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또 한 번의 비겁한 도망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진의 떨리던 눈동자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미진의 거칠어진 손이, 추위에 새파래진 입술이, 그리고 그 아이의 눈매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도대체 그 6년 동안 미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베풀었다고 믿은 그 배려는 정말 미진에게 닿기는 했던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끔찍한 진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진과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처음 미진을 만난 건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였습니다. 출판사 직원이던 미진은 야무지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비가 쏟아지던 날, 우산이 없던 제게 미진이 자기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까우니까 쓰세요. 그 작은 친절에 저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났고 만날수록 미진의 단단하고 고든 마음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가진 것 없어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온 사람. 저는 그런 미진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쉬운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 박순자는 처음부터 미진을 싫어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친정도 변변치 않은 애를 왜 데려오냐.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그 애는 죽어도 싫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진은 밝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온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도 비뚤어지지 않고 곧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미진을 밀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미진을 받아들일 거라고. 미진의 착한 마음을 알게 되면 결국 마음을 열 거라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미진을 괴롭혔습니다. 아침밥이 늦으면 늦다고 구박했고, 반찬이 싱거우면 싱겁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청소를 하면 먼지가 남았다고 했고, 쉬고 있으면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미진이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어머니가 그대로 싱크대에 부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누가 먹니? 친정에서 음식도 안 배웠어. 미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회사에 있었고 그 일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진의 자존심을 매일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미진이 새 옷이라도 한 벌 사면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따졌습니다. 미진이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 남편 두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했습니다. 미진은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집안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진을 며느리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안일 좀 도와주는 애야. 그 말을 들은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미진은 그날 밤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물소리에 섞인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힘들다는 핑계로 미진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미진을 그만 괴롭히라고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고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미진에게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엄마도 언젠간 마음 푸실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미진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미진을 지켜주는 대신 미진에게 인내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미진 사이에 끼어 매일 숨이 막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힘든 건 제가 아니라 미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은 미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매일 밤 혼자 눈물을 삼키던 사람. 저는 남편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단 한 번도 미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미진은 점점 말라갔고, 웃음을 잃어갔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진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히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았고, 저는 그 갈등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비겁하게도 저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진아, 우리 그만하자.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제가 미진을 위해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두는 것보다 보내주는 게 낫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진을 지켜내지 못한 남자의 도망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싸움을 미진을 내보내는 것으로 끝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진짜 내보냈어야 할 사람은 미진이 아니라 미진을 괴롭히던 그 모든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아무리 이혼하라고 해도 버티던 미진은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저도 그만할게요. 미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저는 그 담담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의 체념이었습니다. 미진은 어머니의 구박은 견딜 수 있었지만 남편마저 등을 돌린 것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났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살던 집을 미진에게 넘겼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살아. 적어도 집 걱정은 하지 마.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진은 그 집 열쇠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미진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좌판 앞에서 다시 마주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돌아선 뒤 어머니가 미진을 찾아갔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마지막 배려라고 믿었던 그 집마저 미진에게서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저는 이혼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미진에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든 날, 미진은 한참 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이미 이혼은 끝났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 속의 아이에게 어떤 미래를 줄 수 있을지 미진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에게 알릴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그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를 그 차가운 집에서 그 매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미진을 한 번 포기한 남자였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다시 매달리는 것은 미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미진은 차라리 혼자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진은 집이라도 있으니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따뜻한 방에서 키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마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미진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우리 아들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 살아.
양심 있으면 당장 비워.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고 부동산 사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미지는 임신 초기였습니다. 입덧이 심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기 힘든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에게는 맞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괜히 버티지 말고 곱게 나가. 어머니는 미진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찌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진은 임신 사실을 끝내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더 모진 말만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마저 빼앗기게 될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미진은 집을 포기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미진의 집이었지만 미진에게는 그 집을 지킬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시어머니를 견디느니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비가 오면 벽에 곰팡이가 피는 방이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미지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새어 양동이를 받쳐두어야 했고 밤이면 어디선가 벌레가 기어 나왔습니다. 한겨울에는 입김이 나올 만큼 추웠지만 보일러를 마음껏 켤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미지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배를 감싸며 그 추운 겨울을 났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배를 감싸 안고 매일 버텼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만삭의 몸으로는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미지는 모아둔 돈을 한 푼, 두 푼 쪼개 쓰며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배가 불러 더는 일하기 힘들어질 때까지 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산하던 날도 혼자였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고 미지는 혼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지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기사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미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곁에 손을 잡아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병원이 바로 김태수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여러 과가 있는 중형병원이었고 김태수 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미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남편분은요? 없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직원도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미지는 분만실에서도 혼자였습니다. 다른 산모들 곁에는 남편이,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가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오직 미진만이 홀로 이를 악물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김태수 원장은 그 젊은 산모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혼자 진통을 견디고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조용히 우는 여자. 수많은 산모를 봐왔지만 그렇게 외로운 출산은 드물었습니다. 그날 태어난 아이가 하늘이었습니다. 미지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많이 부족해도 꼭 지켜줄게. 작은 생명을 품에 안은 미진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마저 모두 해외로 떠난 뒤 그의 삶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넓은 집에 돌아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원 일이 끝나면 그저 적막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마음 한 구석이 혼자 우는 그 산모를 보며 이상하게 저릿해졌습니다. 김 원장은 퇴원하는 미진에게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산후조리도 못할 것 같아 보여서요. 부담 갖지 말아요. 미진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김 원장은 끝내 그 봉투를 미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 분유라도 사세요. 그게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미진은 병원을 나서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것 같았던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김 원장은 미진과 하늘이를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진 역시 그 노의사의 조용한 친절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월세. 돈 들어갈 곳은 끝이 없었습니다. 미진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갓난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너무 어렵고 친정엄마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진은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게 좌판 장사였습니다. 동대문에서 싸게 떼어온 머리핀과 귀걸이, 팔찌를 작은 천 위에 올려놓고 팔았습니다. 하늘이는 유모차에 앉아 엄마 곁에서 자랐습니다. 손님이 오면 미진은 웃으며 물건을 팔았고 손님이 없으면 하늘이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었고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이면 미진은 하늘이를 품에 꼭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녹였습니다. 여름 땡볕에는 작은 양산 하나로 아이를 가리고 정작 자신은 그늘 한 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김밥마저 반은 남겨 다음 끼니로 미뤘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분유만큼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아이는 굶기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좌판을 접고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날은 하루벌이가 없으니 미진의 마음도 함께 젖어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던지는 안쓰러운 시선도, 때로는 던지는 차가운 말도 미진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애 데리고 나와서 동정심 유발하는 거 아니냐는 모진 말을 들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미진은 집에 돌아와 잠든 하늘이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어김없이 좌판을 펼쳤습니다. 하늘이를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하늘이는 아빠 없이도 밝게 자랐습니다. 눈매는 미진을 닮았고 이목구비는 이상하게도 저를 닮아 또렷했습니다. 미진은 하늘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저를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마저 저와 똑같았습니다. 미진은 그 얼굴을 보며 수없이 많은 밤을 울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던 사람의 얼굴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매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 하늘이가 고열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한밤중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올랐고 미진은 정신없이 아이를 둘러엎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미진은 거의 쓰러질 듯한 몸으로 아이를 안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태수 원장은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는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원장은 미진의 사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지하, 곰팡이, 누수. 아이를 키울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아이가 자주 아픈 거라는 것을 의사인 김 원장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뒤 김 원장은 미진을 불렀습니다. 병원 옥상에 직원 숙소가 하나 비어 있어요. 미진은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 저 그런 도움 못 받습니다. 미진은 누군가의 호의를 받는 법을 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미진에게 늘 빼앗기만 했지 무언가를 거저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김 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하늘이 건강하게 키우세요. 그게 조건입니다.
미진은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따뜻함에 미진은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그렇게 미진과 하늘이는 병원 옥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크고 좋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낡은 싱크대, 작은 화장실. 하지만 햇빛이 들었습니다. 비가 새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아이가 올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이가 따뜻한 방에서 곤히 잠드는 모습을 보며 미진은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옥탑방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밤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진은 하늘이를 품에 안고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 원장은 가끔 옥탑방에 올라와 하늘이에게 줄 과일이나 과자를 두고 내려갔습니다. 말없이 문 앞에 놓고 가는 그 작은 선물들이 미진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자 김 원장은 다시 미진을 불렀습니다. 원무과에 사람이 필요해요. 이제 길거리 장사는 그만해요. 그렇게 미진은 병원 원무과 직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이에게 새 운동화를 사줄 수 있었습니다. 낡은 신발만 신던 하늘이가 새 운동화를 신고 폴짝폴짝 뛰는 모습에 미진은 그동안의 고생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원무과 일은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미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환자들을 맞이했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환자들에게는 누구보다 친절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했기에 미진은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모두 미진을 아꼈고 미진도 그곳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미진은 김 원장에게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지만 김 원장은 늘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받은 게 더 많아요. 두 사람 덕에 병원에 웃음이 생겼으니까. 김 원장에게 미진과 하늘이는 다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노년에 찾아온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빈자리를 이 작은 모녀가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김 원장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랐고 김 원장도 하늘이를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미진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잃었던 웃음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 미진은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좌판에서 미진을 본 뒤 저는 며칠 동안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를 보고 충격을 받은 미진은 집으로 돌아가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겨우 잊고 살던 그 시절의 악몽이 저를 본 순간 한꺼번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틀 동안 거의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하늘이를 봐주었고 김태수 원장이 다시 미진을 챙겼습니다. 그 뒤로 미진은 좌판을 접고 병원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사실 그 무렵 미진은 이미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었고 좌판은 옛 단골에게 인사차 잠시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하필 그날 그 짧은 순간에 저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얄궂었습니다. 수많은 날 중 하필 그날, 수많은 사람 중 하필 제가 그 길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진을 찾아 헤맸습니다. 예전 살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모두 끊겨 있었습니다. 미진은 이혼 후 모든 인연을 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그 아픈 기억과 함께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의뢰도 해봤고 옛 지인들에게 수소문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미진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뒤늦게 어머니가 집을 빼앗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옛 이웃을 만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 저는 한참을 길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어머니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그 집은 내 집이었어. 내가 뭘 잘못했니? 그깟 여자 하나 나간 게 뭐가 대수라고 이 난리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미진을 잃은 이유는 어머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막지 못한 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미진을 그냥 내버려둔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진을 찾는 일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일로 한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또렷한 눈매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어릴 적 제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늘아, 엄마 원무과에 계셔. 하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좌판 옆 유모차에 앉아있던 그 아이. 3살이던 그 아이가 이제 6살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원무과 쪽에서 미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는 길거리에서 떨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를 지키며 살아남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미진 앞에 섰습니다. 미진아. 미진은 저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하늘이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가 제 딸이라는 것. 미진이 이혼 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것. 어머니가 집을 빼앗았다는 것. 미진이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김태수 원장이 그 2사람을 지켜주었다는 것. 저는 미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미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신은 그때도 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나는 하늘이까지 그 집 사람들 앞에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미진의 말은 원망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때 미진을 지키지 못했고 그 대가를 미진과 하늘이가 대신 치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도 늦었고 아버지로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도망친다면 저는 영원히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늘이 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빠라고 부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이가 아플 때 달려갔고 어린이집 행사에 조용히 참석했고 필요한 날에는 멀리서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늘이의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처음 몇 달간 미진은 저를 경계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 도망친 남자를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하늘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들고 병원 근처를 찾았습니다. 하늘이의 어린이집 재롱잔치에는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하원 시간에 맞춰 우산을 들고 멀찍이 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하늘이가 먼저 제게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의 눈빛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미진 앞에 데려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 여자한테 사과를 해야 하니? 어머니는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하늘이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미진과 하늘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늘이를 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저를 쏙 빼닮은 그 아이를 보며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라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그 몸으로 이 아이를 낳아 길바닥에서 키웠다는 사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자신이었다는 사실. 평생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 없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어머니는 미진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못 알아봤다. 너 같은 며느리를 내 손으로 내쫓았으니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무릎을 꿇으려는 어머니를 미진이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미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는데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하늘이에게 할머니가 생기는 건 막지 않을게요. 그 말에 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마땅한 사람에게 미진은 자식을 위해 마지막 문 하나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미진은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하늘이가 가질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자꾸 와요? 저는 눈물을 참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소중해서. 하늘이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갑자기 없어지면 안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곁에 있어야 아버지라는 걸. 핏줄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아버지를 만든다는 걸. 미지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김태수 원장도 병원 식구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하늘이는 원장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원장 할아버지. 김 원장은 하늘이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어머니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하늘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어머니는 그 작은 손을 잡고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원장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김 원장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었으면 늦은 만큼 더 잘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앞으로의 시간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하늘이는 새 가방을 메고 운동장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미진과 제가 나란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미진이 제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하늘이가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원망이 담긴 말이 아니라 처음으로 저를 하늘이의 아버지로 인정해주는 말이었으니까요. 미진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잘 키워줘서. 미진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 잊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하늘이를 위해서 천천히 가봐요.
그 말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진의 마음이 다시 열리기까지 10년이 걸린다면 10년을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저는 잃어버린 6년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진과 하늘이, 그리고 저. 완벽한 가족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6회의 빈자리는 사진 한 장으로 메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미진에게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늘이가 더 자란 어느 날, 아이는 저를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가르친 적도 강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 오래 머물렀을 뿐인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 말이 하늘이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늦지 마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년을 잃고도 다시 얻은 그 이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늘이가 자라 언젠가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진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제가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